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사회 3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기업과 사회 중에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배워왔고요. 나중에 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기업, 법인기업에서 또 뒤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업과 사회, 기업이 사회의 이제 하위 요소지 않습니까? 하위 시스템 속하는데 사회에 속해 있는 이 기업이 어떻게든 그 하나의 조직이니까 이 사회에 잘 융화되어서 잘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대적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업과 사회를 배운다고 해서 오늘 이 과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가 어떤 변화 속에 있는지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장의 내용을 한번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기업 개념, 2장 사회 개념에서 이 두 관계가 3장에서는 서로 상호 관계, 그렇죠? 개방 시스템이라 했습니다. 기업은 개방 시스템이지 폐쇄형 시스템, 폐쇄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입니다.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섞여 있고 상호작용합니다. 그 부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장에서 기업과 정신에 대해서 경영에 관련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과 집중, 자,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리고 기업과 사회, 기업의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사회 개념, 사회는 무엇인가? 사회 정의가 나오고, 물론 학자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지만, 자, 사회의 변화와 생존 수단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보고요. 사회 이데올로기 또는 와 세계화. 자, 사회의 이념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계화 글로벌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기업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예, 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죠? 사회는 곧 기업이고, 기업은 또 조직이고, 조직 생활을 잘 못하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없다라는 어떤 세부 요소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회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이라고 했고요. 공동체 생활하는 인간의 집합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파트가 우리나라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도 많이 있을 텐데,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채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단독주택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물론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집단으로 생활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편리함도 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펜션을 얻어가지고 한 일주일 한번 있어봤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가 익숙해서 그런지 이 외진 곳에서 사람도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말 드디게 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부대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서울로 계속 사람이 인구가 모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복잡하고 힘들고 집값도 세고 그죠? 비싸고 한데 왜 자꾸 서울로 몰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같이 어울리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 그렇게 봤을 때 기업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단가나 뭐죠? 이 저임금 또는 그 원재료의 싼 그 공급원을 위해서 외국으로 많이 빠지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은 장국에 있고 싶지 나오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했네요. 그래서 개체의 개념, 전체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회 전체에서 존재하는 단위, 개체 단위를 사회로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개체는 어떤 사회 기관 이렇게 구분을 해놨네요.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회적 기관은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정부나 기업이나 소비자 단체나 이런 부분을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많은 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회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업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 그죠? 이렇게 개인 기업이 있듯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 기관이나 조직을 강조하는 개념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누면 다 나눴을 때, 자, 물리적 환경은 대자원, 대기, 수질, 토양, 육안으로 보면 보이는 말 그대로의 사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게는 사회 기관은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임의적으로 만든 어떤 단체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이제 이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환경 속에서 그 여건이 좋은 환경, 예를 들면 땅을 팠더니 석유가 나온다. 우리는 땅을 팠더니 석유는 안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여건 속에서 이제 태어난 그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들은 뭡니까? 그죠? 국가를 세운 나라들은 땅 파서 그냥 장사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그것도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이제 전기차 산업으로 2차 산업,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석유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득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사회적인 환경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윤리 규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존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그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감지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거하고 중국에 사는 거하고 미국에 사는 거하고 일본에 사는 거하고 그 사회적인 어떤 환경의 그 룰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그 사회생활을 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을 하더라도 기업의 어떤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게 관세부터 해서 다 그 나라의 또 외교적으로 무역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별로 또 관세가 또 다르고 우리 만든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규범이나 공중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어떤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될 예의 범죄 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념, 그죠? 사회적인 이념, 이게 아까 이데올로기로 나올 거고요. 경제 개방, 자유화, 또 사회 변화 추세. 자, 그래서 경제 개방, FTA, 그죠? 미국 개방하고 또 자유화, 맞죠?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 추세, 사회 전반적인 이데올로기 여기에 속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이런 이념하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면 저 사람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왜 이렇게 그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죠. 그래서 산으로 가서 자연인 되죠. 예. 그래서 나는 속세를 벗어나서 산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그 연령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적 불확실성한 이 시대 변화에 따라가기가 버겁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살기가 이렇게 팍팍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회 정의를 또 다시 내리면 전체 개념으로 다시 내리면 개체적인 단위 개념 부분과 추상적인 개념 부분을 포괄하는 전체 하나로 사회를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그 개체 단위의 부분하고 전체 추상적인 부분을 다 포괄하면 전체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개체 시스템은 전체 개념을 의미하는 사회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에 속한다. 라고 보면 사회가 있으면 그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사회는 뭘 의미할까요? 사회는 그냥 환경이다. 우리가 그냥 사회라고 불러서 그렇지 그냥 환경이죠. 자, 그래서 경영 환경, 작업 환경, 근로 환경, 교육 환경, 도시 환경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해서 우리가 사회라는 또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측면에서 사회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수행하는 경영 환경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했을 때 그 지역 사회에 공헌하거나 또는 소비자층이 그죠? 이게 다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면 제품이 수요가 많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업과 사회니까 기업이 사회에 속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이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매년 데모를 많이 하다가 요즘 데모를 많이 안 하죠. 이제 강경 노조위원장이 선출되다가 요즘엔 좀 온건파 노조위원장이 뽑히기도 했지만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많은 기관들이 소비자단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뭡니까?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번 데모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념 체계가 좀 이데올로기 형성돼 있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정당화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이념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좀 보여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거기에 또 맞춰서 그 현대자동차 이미지가 또 노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사회적 책임과 그죠? 사회적 기여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기업이 이윤만 남기고 복지만 직원들 종업원들 복지만 잘하면 됐지 그 지역 사회 발전에 뭘 도모를 하고 그죠? 어떤 기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버겁거든요. 기업 창업주 입장에서는 그럴 때 뭐 어느 기업은 뭐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몇백억을 뭐 몇천억을 뭐 기부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사회 분위기가 다 하는 분위기인 거죠. 다 하는 분위기인데 대기업이라고 있는 삼성이 뭐 LG가 왜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런 조그만 중소기업도 저렇게 십시일반으로 뭐 태풍 피해로 일어났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데 저 기업은 뭐야? 이런 거죠. 그런 분위기로 올라가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다시 그 분위기에 또 맞춰서 어느 정도 그죠? 받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사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만 하면 기업도 역시 이 주변 환경의 여건에 어떤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욕을 먹지 않겠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기업 울산에는 SK가 어떻게 보면 대공원을 이렇게 기증을 하고 땅을 사서 울산시에서 건설을 해가지고 대공원을 둘 때마다 이 공간이 SK에서 기증한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SK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그 회사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상당히 사회적인 환원과 기여의 윤리적 어떤 행위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 많은 정보, 그죠? 이 정보의 환경 속에서 누가 뭐 이렇게 자살을 했다더라,
그죠? 누가 노인이 뭐 핍박에 산다더라, 부익부빈 현상이 심화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오면 꼭 내 얘기 같고 내가 또 이렇게 뭔가 동조해야 되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 들 때 어떻습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또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말 한마디 조심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어야지 이 사회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냥 이 한 사람으로서 나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통용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의 유형과 특징. 자, 중세 이전의 사회 특징, 뭐 수렵, 채집, 뭐 이런 거 우리가 굳이 뭐 역사 시간 나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목축 사업, 농경 사업, 그러면서 전통 문명 사업. 자, 문명 사업은 뭐죠? 자, 글자를 이때부터 이제 활용해서 사회에서 소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명 사회, 그죠? 문자의 그죠? 문명입니다. 그다음에 중세 이전의 사회입니다. 그죠? 이전 사회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수집 채집, 그죠? 목축 이 수집 채집 활동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항상 강을 끼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끼고 우리가 아파트도 짓고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물하고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신체 70%가 물인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집을 살 때 강이 앞에 흐른다. 그러면 그 강을 끼고 전망이 좋은 곳을 이렇게 사다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면 또 그렇죠? 하나의 어떤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조금 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집을 고르는 노하우, 뭐 이런 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목축사회, 농경사회, 전통문화 사회 이렇게 했고요. 문명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근세 이후의 사회 특징, 선진사회 부분을 해놨습니다. 개발도상국 이렇게 개발도상 사회, 그 다음에 신흥공업국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분류가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직 뭐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뭐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나 GDP 대비 그죠? 이런 걸 뭐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선진국 맞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산업 생산과 일반적으로 자유 기업들의 기초가 되고 다수는 도시와 중심지에 살고 소수는 시골에 산다. 또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사가 좋다 하더라도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으니까요. 전통 국가에서만큼은 아니지만 계급이 불평등의 중요한 원천이다. 그죠? 계급 사회는 아니니까. 자, 개발도상국입니다. 일명 개도국이다 이런 걸 표현했는데요. 인구 대부분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 농업에 종사하고요. 몇몇은 자유기업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나머지는 계획경제. 계획경제 그러면 크게 딱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계획경제 그러면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좀 식민지하 있는 그런 나라들이네요. 대부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국가들을 지배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가 이제 조금만 있을 때 바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이죠. 중국의 어떤 이제 보면 이게 홍콩, 중국이 표현했지만 이미 인도 이제는 벌써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일부 아주 그죠? 인구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많다 보니까 그 못 사는 나라들 그 못 사는 지역이 곳곳에 있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엄청나게 심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서울하고 그죠? 저 지역에 따끔마을 어떤 전라도나 아니면 저 경주 오지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너무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길도 뭐 꼬불꼬불하고 경인 정비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곳이 중국은 아직 저는 중국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많다는 가본 사람의 얘기로는 아직 많다는
얘기를 많이 접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와 그 외곽을 벗어나면 아직도 너무 음식을 그냥 목구멍에 넘기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힘든 것도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죠? 음식 자체도 상당히 좀 불쾌할 정도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이건 대단합니다만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신혼여행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여행을 못 갔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갔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전라도를 이렇게 순방을 왜냐하면 전라도 쪽을 많이 관광을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혼여행을 잡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경상도 쪽은 길이 너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전라도 쪽으로 조금만 벗어나니까 길이 너무너무 꼬불랑꼬불랑 길이고 정말 신혼 첫날 죽을 뻔했습니다. 그 국도에서 정말 이런 길이 있나 싶은 푹 파여진 도로에 차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뒤집어질 뻔했어요. 제가 완전히. 그래서 첫날 그냥 첫날 진짜 제삿날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그날 이후로 내가 3박 4일 하면서 차를 정말 안전하게 천천히 몰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그냥 경상도의 길처럼 이렇게 잘 닦여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비포장도로도 중간중간에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민주당 쪽이 당선이 되면서 그 전라도 쪽으로 가봤어요. 길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뚫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을 예를 들면 우리가 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 팔이 안으로 묻는다고, 그죠? 그 지역을 더 많이 예산 배정하고 도로를 확장했나 봐요.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대통령도 그 지역별로 골고루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뼈저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신흥국에 속하는 나라들이 1인당 국민 소득이 제1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 홍콩,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 여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또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고층 빌딩도 많은 그런 중국의 문화도 많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역시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체를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속하는 걸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사회 변화입니다. 자, 사회가 왜 이렇게 빨리 변했나 라고 보면 그냥 탁 깨놓고 이야기하면 엘빈 토플러가 정보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가 온다. 그 정보가 어떤 건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보급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왜 정보가 그렇게 빨리 변화될 수밖에 없는가? 그 속에서 인터넷이 휴대폰으로 들어온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넷이 그냥 데스크탑에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 휴대폰으로 옮겨지면서 사람들이 쉽게 휴대폰을 보면서 전 세계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고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빠르게 대처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KTX 타면 그죠? 정말 빨리 2시간, 우리 울산에서 2시간 반만 갑니까? 그죠? 그렇게 빨리 가고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생활권에 들어선 거죠. 자, 앞으로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는데 더 이제 세계가 한 어떤 울타리 안으로 느껴지려면 더 빠르게 이동 수단이 만들어진다면 역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고요. 일단 경제 변화, 경제 발전의 변화 부분. 자, 뭡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쟁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의 변화. 그래서 필요한 재화 서비스 누가 만듭니까? 기업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발전이, 경제 성장이 도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휴대폰
우리나라에서 만든 휴대폰이 세계에 나가서 1등을 한다. 그러면 괜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만든 제품이 해외에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가, 선박이 해외에서, 그죠? 마크가 탁 찍힌 현대 이렇게 찍힌, 그죠? 로고가, 그죠? 네. 돌아다니고 있다면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베트남을 태국을 갔는데 전부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는 왜 없느냐 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세금이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다. 한 만 대 중에 한 대 보이는 것 같아요. 말대로 정말 띄엄띄엄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죠? 차값이 예를 들면 여러 천차만별이지만 한 3천만 원짜리 차가 소나타가 들어온다면, 예를 들면 그 나라에서는 한 6천만 원 정도에 사야 된다. 그리고 세금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도요타는 왜 그러냐 했더니 계약을 맺어가지고 관세를 맞춰서 부품만 들고 와서 거기서 조립을 판대요. 그러니까 훨씬 저가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무역 협정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고, 그걸 또 우리는 또 보고 느낀 게 현대자동차도 이걸 왜 못하는가.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이런 나라들과 관세 장벽을 무너뜨려서, 그렇죠? 네, 싸게 공급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이미 일본이 먼저 선점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 시장도 한 10년 뒤쳐졌고 반도체 시장도 15년, 많게는 20년 뒤쳐졌지만 그걸 다 따라잡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1, 2를 다투고 있고, 지금에 와서의 2차 전지, 이제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추세에서 이제 동등한 시점에서 이제 랠리를 벌린다고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한번 붙어볼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산업화, 자본주의 탄생, 효율 승관 발생. 자,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희소성의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 차이가 있다면 효과성은 결과고 효율성은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적은 비용의 인풋으로 아웃풋을 잘 내는 거니까. 그래서 앞세워 생산활동을 개선 행실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임금으로 싼 제품을, 그죠?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국가고 기업이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바로 분업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뭡니까?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프레드릭 바로 테일러, 말 그대로 이 과학적 관리 테일러가 어떻게 보면 주문구구식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시간과 동작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주 뭡니까?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헬리포드 말로 이동식 이런 조립 라인 자체를 모셔서 딱 바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뒤에 나올 겁니다. 3S 단순 표준화 전문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연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포드가 자동차가 엄청나게 비싼 고가 브랜드 자체를 아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바꿨죠. 자, 그래서 포디죠 이렇게 해서 미숙련 노동자를 분업화시키는 생산 체제를 분업화를 최소화시켜서 직무를 수평 수직으로 통합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일도 서툰데 그걸 많이 분산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업무 생산이 떨어질 때 분업화를 최소화시키고 직무를 수평화 수직화하겠다는 자기 직무의 그 역할을 더 숙련되게 잘되게 만들어서 업무 생산성을 올리게 된 거죠. 권위주의 의사결정에서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한마디로 이 피라미드 하이라키 조직에서 이 플랫 조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서 회사가 경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렇죠?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기업이 언제든지 설립되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수평적 의사결정, 그런 사회, 그런
기업이죠. 노동자에게 자율권을 보장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인간적인 작업. 왜냐하면 테일러가 이 작업 시간 동작, 작업 환경 이런 부분에서 화학적 관리론을 할 때 완전히 인간을 기계 취급을 했었거든요. 어떻게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걸 어떻게 보면 헨리 포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복지도 있고 그죠? 이 어떤 쉴 타이밍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휴가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노동자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생산성의 효율성을 높여서 인간적인 작업 환경을 마련한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1차 산업은 바로 뭘까요? 바로 1차 산업은 와트의 전기기관입니다. 이 와트의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 공장이 가동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농업사회인데 이제 공업사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기관이 발명이 어떻게 보면 공장이 가동하게끔 만들어지는 기계가 됐으니까 이게 1차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차 산업은 바로 에디슨의 전구의 발명이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79년도에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 그동안 석탄을 사용해서 기계를 돌리던 기업들은 생산 시스템을 모두 전기를 맞춰서 바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전기가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에디슨입니다. 백열 전구의 개발로 2차 산업혁명의 꽃을 피운 토마스 에디슨. 자, 참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에디슨에 관련된 일화는 참 많죠. 많은데 그걸 이야기하자면 에디슨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실험실이 막 불타고 그랬던 적도 있고 이 전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안 됐는데 어떤 한 기자가 찾아왔는지 그렇습니다. 그 되지도 않는 연구를 왜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에디슨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나는 실패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지켜봤는데도 방금 한 실험이 전구가 켜지지 않았거든요. 실패를 돌아갔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왔는데 실패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자 그 에디슨이 한 말이 그죠? 그 장면 그 말에 에디슨이 한 말이 뭡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을 한번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지혜를 쌓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방법이 아니구나. 깨우쳤다는 거죠. 자, 이런 예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뭔가 되게 실패를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삶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서 어떤 과정으로 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면 되는데 그걸 정말 실패로 간주하고 포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하나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실패는 달 밑에 거려는 물과 같다. 실패는 다 지나가고 없으니 너무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요. 또 뭡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넘어져도 꿈을 향해 넘어져라. 꿈을 향해 넘어지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다. 왜? 꿈길에 있는 거니까. 꿈길에 벗어나서 넘어지면 꿈을 포기한 거지만 꿈길에 넘어져도 꿈을 향해 넘어지면 그 사람은 꿈을 향해 단계 밟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꿈이 하루아침에 실행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제가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넘어져도 꿈길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걸 벗어나는 것은 지금을 완전히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제 꿈이 뭔지 궁금하시죠? 제 꿈은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였고 그러실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고 싶고요. 별일이 다네요. 아무튼 다시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학적 관리를 이야기한 프레드릭 테일러. 결국은 컨베이어
벨트, 전기 에너지로 잘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공장 근로자를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헨리 포드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생산성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인간 기계 취급했다는 어떤 의미는 좀 오명을 좀 받죠. 자, 그래서 근로의 케어, 그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작업의 단계, 그죠? 그죠? 계속 공정이 오니까 그 공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완전히 사람이 세뇌가 되버리는 반복되니까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무의식에, 그죠? 네, 그래서 게임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게임도 원래 많이 이렇게 누르다 보면, 그죠? 누르다 보면 원래 이게 뇌에서 생각하고 눌러야 되는데 무의식에 누르는 경우가 참 많죠. 근로자의 퇴업을 방지하고 생산 현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로자 일당의 과학을 과학적으로 결정하여 과학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테일러입니다. 테일러인데 조금 인간미가 없고 기계적인 어떤 직업을 했다는 문명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작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공헌을 한 인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전까지 체계 없이 중구구시하다가 문서화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시간과 동작을 요구한다. 스토아치법을 고안하여 표준화된 작업을 노동자에게 수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평균을 잡아서 이 정도의 시간 안에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내면 이 사람은 계열을 넣는 거고 임금을 삭감시켜야 되는 거고 맞죠? 그거 보면 그 동작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적당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하고 쉬게하고 점심시간을 배정하고 그렇죠? 각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시간 불가피하게 빠지는 식사 시간을 참작하여 표준 작업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이 이제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그죠 하루 일과 중에 그의 조직 속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그 쎄빠지게 일하고 그죠 또 그죠 집에 돌아와서 또 좀 샤워갔다 하다가 TV 좀 보다가 또 집에 또 회사 가서 출근하고 이 다람쥐 쳇바퀴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주 5일제도 만들고 토요일 쉬고 앞으로는 한 수요일 정도 하면 쉬어주면 좋겠죠. 빨리 쉬었으면 좋겠죠. 그죠? 수요일도 쉬고 이틀 가고 이틀 일하고 그죠? 목금 가고 또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그 일을 안 하지 싶어요. 일은 인공지능 AI 하고 그죠? 돈을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여행 다니고 우주 여행 다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은하철도 9구처럼 타고 다닐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너무 앞서갔나요? 블랙홀 그죠? 막 만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시대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제 욕심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살려면 안 좋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앞으로 살면 이에 따라 일단 표준 작업량을 결정합니다. 성과 달성에 따라 차별적 성과를 주장하는데 과학적 임금률법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차별적 성과급제를 이 테일러가 어떻게 보면 이 작업량을 가지고 임금을 측정했으니까 최초로 고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과급제를 도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산술한 초과하면 더 많은 성과급을 주어서 사람들을 더 일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지금도 우리가 쓰여지고 있고요. 그 영업 파트에서는 뭐 일반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면 뭐 그냥 주어지는 월급을 받겠지만 성과급을 받는 어떤 영업직들은 자기 기본급 외에 기본급 아예 없는 분도 있고요. 기본급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 계약을 맺은 만큼 판매를 한 만큼 성과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헨리 포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생산 표준을 시도해 디자인을 단순한 T형 모델을 개발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 대당 수천 달러 하던 자동차를 300달러 이하로 낮추는 그런 공헌을 세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컨베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량 생산 자동차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이 라인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만드는 시스템 물론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생산성에 좋게끔 이 플러스 공정이죠.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하는 포드 자동차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포드 니즈 나왔어요. 앞서 그 포드 시스템 뭐냐? 이 세 가지가 오늘날의 뭐냐?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의 모터가 됩니다. 그 기본 틀이 돼요. 뭐냐면 단순한 표준화 전문화거든요. 그 모든 시스템이 단순한 표준화 전문화가 되면 한마디로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된다. 시스템은 뭐예요? 뭔가 기존에 짜여진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일이 추진되면 뭐 손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아주 햄버거 시키는데 햄버거 시키면서 보통 세트 메뉴를 시키면 감자튀김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물론 이제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근무해본 건 아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감자튀김을 미리 이제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튀겨놓습니다. 근데 그게 5분 지나면 이게 눅눅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동 배기. 그래서 물론 이제 줄을 서서 쫙 이렇게 들어오면 뭐 계속 뭐 튀기고 하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안 될 경우는 그 폐기한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들어봤고요. 또 루이비통 역시 마찬가지예요. 루이비통이 보통 이제 다른 가방 같으면 이 세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2월 상품회가 세일을 하는데 그 루이비통은 그 단가를 이제 고부가치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가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팔리는 제품에 한해서 불태워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저가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불태워버려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러니까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고부가 같이 제품을 차입매김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스템이 잘 가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뭔가 영업에 손실이 없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죠, 그죠? 이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과학적 관리론의 테일러의 인간미가고 기계치각하고 포드가 그걸 보완을 했고 더 이제 인간관계론을 주장했던 게 뭐냐? 호손실험이에요. 호손실험은 뭐냐면 작업장의 이 전구를 좀 밝게 하느냐 어둡게 하느냐 이런 거 시설적인 부분에서 작업량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시설적인 어떤 그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업량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고 이 복지를 신경을 쓰니까 훨씬 더 업무 생산성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사람은 기계가 아니구나. 이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기계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 메이오 고속 공장의 메이오가 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조명의 밝기, 근로자의 생산 능률의 관계를 했더니 그죠? 조명의 강도를 각기 다른 정도로 밝게 했지만 근로자 능률의 부분에서 다 증가했고 다 증가하면 안 되죠. 원래는 실험의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근로자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조명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다른 그룹은 강도를 변화를 주지 않았다. 두 그룹의 생산 모두 증가했다. 증가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조명의 강도를 증가시켰던 그룹의 조명도 오히려 낮추어 보았고 다른 그룹에서는 여전히 조명 강도를 변화를 주지 않았다. 두 그룹 모두 증가했다. 결국은 조명과 이런 거에 관계없이 물론 조명 가지고 어떻게 했냐 복지를 가지고 하지 않고 아니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하지 않고 하여튼 조명이니까 제가 수정한 거 아니니까 메이오가 호수문 공장에서 결론은 뭐냐 결국은 인간은 화폐나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앞서 테일러는 임금을 많이 주면 자금량이 늘어날 거고 업무 생산성이 뛰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메이오는 뭡니까? 아니다. 사람은 돈 보고 뛰는 것도 한계가 있다. 화폐 자극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작업자의 실험에 참가한 선발되었다는 이유로 성과는 좋아지긴 했지만
결국은 사람은 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죠? 근데 물론 돈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복합적인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인간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좀 더 인간 또 운동을 또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메슬로우거든요. 메슬로우도 경영에서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 조직 내에서 그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업무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욕구 단계를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슬로 욕구 단계 다 알죠? 그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사회적 욕구, 성격, 그죠? 생리적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종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생리적 욕구, 춥고 배고프니까, 그죠? 안전의 욕구, 내가 보호받고 싶고 집을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뭡니까? 어디에 존속되어서 집단화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죠. 종의 욕구,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 차원이죠. 자아실현 욕구,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서 정말 이 한번 태어난 인생을 정말 많은 사회적 기여도 하고 진짜 우리로 존경도 받고 싶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한번 깨닫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아실현 욕구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맨 밑에 이제 작업자가 있고 그 공장장 뭐 있고 이제 또 위에 이제 대리 있고 과장 있고 부장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직업별로. 예. 이사가 있고 뭐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그 과정 속에 욕구 단계가 나요. 욕구 단계가. 그도 그럴 것이 생리적 욕구, 아마 일당벌이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번 돈을 일주일 동안 뭐 한마디로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고 또 다시 또 한 달 벌고 저축은 채 안 되는 그런 어떤 근로자가 있잖아요. 그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자아실현 욕구, 뭐 꿈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 해봤습니다. 강의 가가지고 제가 기업체 강의를 500군데 넘게 돌아왔는데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꿈을 안겨주고 싶었어요. 이런 작업자들에게 당신도 하면 된다. 당신도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쉽지가 않느냐? 그 사람들의 욕구 단계가 이 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건너뛰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자아실현 욕구를 이야기하니까 니 다 해봐. 잘난 니나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타고날 때부터 뭐 어떤 뛰어난 재능이 뭐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 개발하면 다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의 쾌락에 빠져서 그냥 퇴근하면 책 한 자 보지 않고 자기 개발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를 그냥 갖지 않는 거죠. 그걸 가짐으로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대학을 졸업해 보세요.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만나보세요. 한 5년, 10년 후에 만나보세요. 근데 그 친구 나보다 되게 학점도 낮았고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더 잘 되어 있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가? 나보다 잘 되어 있네. 그 아이들 중에 그 친구들 중에 자기 개발 없이 성장 없이 그냥 잘 되어 있다. 그런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 자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만큼 자기가 경험을 했던 뛰어다니면서 보고 배웠던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성장했지 매일 다같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크게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 시대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공부를 그냥 시험을 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 쉽게 저차원 욕구, 고차원 욕구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메슬로 욕구 단계 정도는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은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 소속의 욕구거든요. 예정의 욕구인데 여기까지가 저차원이에요. 여기가 왜 고차원이냐? 자, 혹시 이거 맞추면 이건 점수 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자, 이걸 왜 저차원이고 이걸 왜 고차원으로 나눠놨을까요? 뭐 차이가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왜 이게 저차원이고 메슬로우 욕구가 이렇게 고차원인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그러니까 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차원이에요. 이 위에서는 자존,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거는 내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고차원의 욕구 단계 위로 올라가는 그 단계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타인으로 인정받는 게 어디 쉽나요? 절대 쉽지 않죠. 사촌이 너무 배가 아픈데요? 내가 잘 되는 게 누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이 배가 안 아프게 하기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죠? 그건 뭐예요? 내가 더 많이 번 만큼 가진 만큼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배 아파하는 걸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저차원의 욕구 단계에서 머물러서 만족하고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저는 이 저차원 욕구를 쾌락주의 욕구고 이 고차원 욕구를 바로 의미와 가치 추구의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의미와 가치 추구형 행복이다. 저차원의 행복을 뭐라고요? 쾌락주의 행복이고 고차원의 욕구를 의미와 가치 추구의 행복이다. 책을 읽다가 뭔가를 배워서 깨달아서 얻는 그 희열, 뭐가 나온답니까?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엔돌핀은 기분이 좋은데 웃어서. 자, 근데 술 먹고 낮잠 자고 그냥 먹고 즐기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그 쾌락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 메슬로우 욕구가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모르는데. 그쵸? 우리 자아실현 욕구 그러면 단순히 자아실현 욕구 위에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자아실현 욕구 위에 자기 초월 욕구가 있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실현 욕구 위에 왜 자아 초월 욕구, 자기 초월 욕구가 있냐, 자아 초월 욕구가 있느냐? 모르잖아.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 자아실현 욕구까지가 자기가 원해서 주변에서 인정받아서 성공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마라. 그 인정받은 칭찬을 이제는 환원을 해라. 해서 자기 초월 욕구예요. 자기 초월 욕구는 나누고 헌신하고 사랑을 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차원이에요. 우리는 부모한테 이미 헌신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그러면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모르는 거죠. 헌신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고차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죠? 결혼을 해야 돼요. 애도 놓고. 그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2차 산업으로 비유한다면 1, 2차를 산업혁명을 여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생리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배고프면 먹고 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집을 짓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요. 3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회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골프도 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무인 자동차가 나오는 상황이 되고 빅데이터를 돌리고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에 돌입했습니다. 4차 산업에 돌입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으면 융합과 소통이에요.
융합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인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은 융합 소통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융합과 소통이 잘 되는 교육 문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를 짜가지고 서로 팀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그 팀의 그 성과로 n분의 1 나누는 그런 어떤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잘 똘똘 뭉친다는 거죠. 똘똘. 그걸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 독일의 학대를 받고 다 그냥 전멸할 뻔하다가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 2%도 안 되는 사람이 경제를 전부 다 쥐고 있어요. 그 힘이 바로 뭐냐? 유대인은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을 도와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을 들고 밖에 나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금 주변에서 가족들이 다 십시오 모여가지고 돈 1,000만 원 내가지고 그 친구가 사회에 나갈 때 한 2억 들고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와우! 그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요. 그 돈으로 집도 없고요. 이거 쓰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또 너무 신뢰가 두터우니까 유대인끼리는 절대 사기를 안 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 사람한테도 사기를 치고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이런 이제 넘나올 뻔했네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맞죠?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자, 사회 변화입니다. 사회 변화. 예. 자, 문화, 사회 문화의 변화. 자, 한 집단에 살아가는 문화. 그렇죠.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 울대 앞에 문화와 홍대 앞에 문화, 서울대 앞에 문화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는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학습으로 얻어지는 복합 정치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하나의 체계로서 다양한 집단의 소속 구성원의 신념, 관습, 생활, 행동, 양식 이런 게 문화입니다. 옷을 입는다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그죠? 뭐 TV 프로라든지 모든 영향을 우리가 문화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통 문화, 서구 문화, 고급 문화, 음식 문화. 근데 이 문화가 이 서구화되면서 또 이 패권주의 세력들 큰 또 이 덩어리 큰 나라들이 그 어떤 작은 나라를 잠식하면서 이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오는 거예요. 이 세계화가 이제 이 단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고유의 이 언어가 참 중요한데 영어가 최고이냐, 중국어가 최고이냐, 일본어가 최고이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강대국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을 많이 배우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좀 뿌듯했어요. 배우고 싶은 느껴지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참 잘했구나. 저렇게 대한민국을 노래를 좋아하고 언어를 좋아하고 대한민국에 한번 와보고 싶어하고 그죠? 그런 거. 자, 우리하고 형제의 나라가 어딥니까? 터키죠. 터키. 여러분 혹시 장가를 못 간 남자가 있다면 터키를 가보세요. 터키. 예, 터키를 가면 그렇게 우리나라 남자들을 그 터키 여성들이 좋아한답니다. 예, 제 아는 대학생, 울 대학생은 아니에요. 대학생인데 되게 좀 남자 봐도 그치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잘생기지 않았는데 터키에 가서 여성을 하나 이렇게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여성의 얼굴 생김새가 거의 탤런트 미스 코리아 출신 정도로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혹시 장가 못 가는 남자가 있다면 터키로 가라. 여담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네. 사회 변화, 사회 변화입니다. 터키? 터키 맞죠? 정치 체계의 변화. 자, 민주주의 체계와 독재 체제 맞죠? 정치 체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죠.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 생산 이런 부분, 사유재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이런 부분에서 기업을 활동할 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의 어떤 정경유착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정치 조직의 구조적 특정, 정치적 실권은 정당의 구성과 권력 행사. 근데
이 기업하고 정치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언행하고 정치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 돼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이 뭐 언행하고 연관되고 뭐 언행하고 연관되고 해가지고 어느 정당이 뭐 어느 뭐 여당이 뭐 다시 뭐그 주도권 잡으면 뭐 어느 기업은 죽어나고 뭐 안 죽어나고 뭐 그때 그죠? 얼마나 또 이게 정치 활동 자금을 모금 활동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편파적인 어떤 공정한 이런 관세를 매기겠습니까? 세금을 부여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뭐 대통령 되는데 많이 공헌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강수도 건너뛰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자, 자본주의 지금 이제 우리나라죠.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 그죠? 이 다 갖추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인데 계획경제, 그죠? 사회주의인데 계획경제. 중국 중에는 하여튼 나라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사회 변화, 과학 기술의 발달, 그죠? 그래서 돌을 이용해서 갈아서 금도끼 만들다가 도끼 만들고 하다가, 그죠? 금속, 플라스틱, 신소재,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원자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충전되면 이제 한 번 충전을 영원히 충전 안 해도 되는 가는 그런 전지, 신소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전지가 나오면 야 진짜 우주선을 사용한다는 대단한. 심지어 그 아주 무시한 어제 신문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이 대기권에 띄워가지고 언제 어느 시에 버튼만 누르면 그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사일을 대기권에 띄워놓는다. 와. 원래 추진체가 있어야 되지만 영원히 이제 그 추진체가 필요 없는. 이야. 그게 나중에 우주선 어디 가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기기관, 조립라인,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발전해 왔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의 발전이었고 컴퓨터, 그죠? 인터넷 보급이었고, 자,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변화, 자연환경, 자연 그대로, 말 그대로 자연 상을 보고 궁극적인 자연, 왜 사건이 발생했는지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기술의 분명 물질의 행배진에서 자연도 사물의 물질로서 인식됐고 21 중반부터 자연이라는 용어는 환경이라고 대체됐다. 이 환경은 곧 뭡니까? 사회죠. 그죠? 네. 그렇게 된 거고요. 보면 될 것 같고, 자연환경의 변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시, 농경,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통과사회 이러면서 자 제1의 물결 농경, 제2의 물결 산업, 제3의 물결 정보화사회, 제4의 물결 지식정보화사회. 그죠? 이걸 4차 산업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이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전기기관의 발명 얘기하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기 발명, 그죠? 이렇게 넘어왔고, 1차 산업, 그죠? 이렇게 되고, 3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 이런 말 쓰거든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뭔가요? 이 3차 산업에서,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에서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넥타이 부대, 그죠? 청바지 입고 노동하는 그런 어떤 산업사회, 그죠? 그러면서 광산에서 일하는 그런 블루 칼라, 그래서 화이트 칼라. 그 다음에 무슨 칼라입니까? 골든 칼라 이렇게 넘어오죠. 골든 칼라는 또 뭐라 했냐니까? 검처럼 녹여서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골든 칼라 다음에 칼라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칼라, 무색이죠.
모든 걸 다 흡수해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노동 자본기술이 투입되면 그죠? 이게 아웃풋이 되어서 성분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전기기관 기반, 2차 산업은 전기, 3차는 컴퓨터, 4차는 인공지능 AI 이런 빅데이터 이런 산업이 동반돼서 4차 산업.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이데올로기 개념입니다. 이데올로기, 자, 이념이죠, 그죠? 자, 사회 환경에서 복잡하게 존재하는 각 개체들에 의하여 함유되어 있는 가치나 관념을 포괄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그 사회의 그 이념이 그 가치 체계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지만 신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 상황에 기업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못 맞춰가면 기업은 도태되고 많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하고 안 좋은 백색 국가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로 지정해가지고 뭐 관세 없이 그냥 공정 없이 어떤 절차 없이 수출 수입 다 잘하다가 갑자기 그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뭐 배상을 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시험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요즘 일본 자동차 안 팔리죠. 안 팔고 안 사고 일본 옷 그죠? 예. 안 가고 막 이래서 안 입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이념 체계로 어떻게 보면 생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예. 알게 모르게.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공동 가치나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하여튼 일본하고는 진짜 잘 지내야 잘 지낼 수 없는 과거가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대통령이 될지 뭐 총리가 될지 모르 일본에는 총리니까요. 될지 모르지만 그걸 훌훌 틀고 그냥 확 하면 좋은데 그죠? 화끈하게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당이 바뀔 때마다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긁고 넘어지냐 또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고하게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뭐 확고하게 좀 사과를 하고 문서 남기고 그죠? 이렇게 뭔가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죠?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더 화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때린 놈은 맞은 놈은 기억하는데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 목적이나 이상에 대한 바람직한 신념 체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좋은 의미로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측면, 자 다원주의 체제의 사회적인 측면, 그다음 뭐겠습니까? 민주주의 체제 정치적 측면. 그래서 정치 측면에서 민주주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원주의,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이 사회가 지금 이데올로기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치가 민주주의가 되고 사회적인 측면 다원주의. 말 그대로 이게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자, 경제 측면에서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체계는 말 그대로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16에서 18세기에 이 중간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원래 원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중산주의 정책으로 전개된 상업, 무역으로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 마진, 유통 마진이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애를 먹었던 게 상업자본주의고 산업자본주의면서 자본의 축적으로 규모의 확대, 시장이 넓어지면서 자본가의 권력,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막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지금 현재의 주식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이 소비자가 개인이죠. 개인이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 이런 그죠? 이 프로그램 매물들이 큰 기관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지금 자기가 오를 때 타이밍도 막 주식 내려가고 내려갈 타이밍 주식 막 올라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어떤 그런
우리가 허락해주고 있어. 그게 이제 공헌입니다. 그죠? 예, 예. 그걸 허락해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동학 개인들이 주식 투자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점 자본주의. 자, 그래서 거대한 소수의 독점 기업들이 전체적인 어떤 자본시장이 아니고 수정 자본.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시장에 왜곡되고 이제 국가가 이제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했더니 이 대공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가가 너무 관여해가지고 이게 시장 경제가 무너지겠다 해서 너무 복지를 많이 생각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방임주의가 해서 또 이게 너무 이거 국가가 개입을 안 하고 완전히 풀어준 거죠. 이런 상태에 놓인 거거든요. 하나씩 보면 유통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부를 축적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간의 수준에서 공장제 수공업으로 바뀌면서 이 자본가의 권력이 집중돼서 문제가 되었고 독점 자본인 소수의 독점 기업이 지배 구조의 부를 편중해서 이익을 독점했고 그 다음에 수중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뭡니까? 정부가 공공의 이익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규제 강화가 너무 강해가지고 공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자연주의는 정부 개입 축소, 자유방임 경제, 부작용 빈부의 격차가 일어날 수 있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되었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 하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면 뭐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특성,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점점 유기적으로 이동하면서 가치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그 다음에 자유시장이죠. 말 그대로 자유시장이죠. 우리 했던 책임. 주체에 대한 경제적 자유와 책임이 부여되는 특성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메커니즘에서 순기능적 경쟁을 통하여 사회적인 부가 증가되고 시장 경쟁을 해서 힘의 집중을 계획하고 공공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원리에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이게 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전기나 가스나 이런 부분이 이게 민영화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거기서 대물을 해서 공급을 끊는다,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의 집중이 골고루 가야 돼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에 대해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는 신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본주의 특성이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자, 모든 21세기의 산업 구조가 거대해지고, 그죠? 또 복잡해지고, 또 전문화되고, 정보 통신 발달하고 다 얽히고 섞여 1차원이 아니죠.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원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뭐 다양하죠. 여러 나라 국민들이 다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권력이 특정 조직이나 집단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조직과 집단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원 사회가 된 거죠 이미. 그래서 다원주의 특성이 뭐냐? 계속 움직이는 상태고 집단 간의 갈등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왜냐하면 다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의 의존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동질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다. 이런 거죠. 다 복잡하게 얽혀있으니까 장점은 뭐냐?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자유를 실현한다. 사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개선이 기능만 있다. 가능하다.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다원화, 그죠? 그러니까 행수되니까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다원주의다 보니까 또 민주주의다 보니까 민주 속의 다원주의다 보니까 그 소수의 어떤
집단들의 어떤 그 행동들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뭐 광장에서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그걸 또 여당이야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되는 뭐 대통령을 뭐 탄핵하자 뭐 이런 내용을 못 치는데 강력하게 공산주의에서는 반대를 했겠죠. 하지만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서 무조건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게 이제 또 잘못돼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2차 감염의 주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단점은 이익 추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효과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몇몇 집단이 과도 사회를 부추기는 겁니다. 이 과도 사회가 뭐냐면 자산, 군사력, 정치력 영향력을 지닌 소수의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서 그 사회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과도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잘 분산되려고 다원주의 사회를 만들어놨는데 이 특정 어떤 집단들이 그걸 좀 악용한다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입니다.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세계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세계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미국 트럼프는 이 세계화 글로벌화가 자국의 어떤 그 뭡니까 취업의 문을 좋게 만들었다 해서 리쇼어링 해가지고 다시 자국으로 기업을 불러들이는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서는 이 외국의 어떤 무역 장벽을 다 문을 끌어 잠그고 자급자족으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개방화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북한이 더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 시장 개방, 신자유주의가 표방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복지국가 정책을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사상을 되돌고 자, 그래서 복지국가 정책을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 사상이 대두되는 게 바로 세계화. 그래서 너무너무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오게 혼합 경제체제 이런 겁니다. 자, 구소련 붕괴, 동서전 냉전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대조. 자, 그 다음에 같은, 그죠? 이 뭡니까? 나토, 그 제네바 협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역이죠? 무역 관세를 좀 더 낮추자 이런 겁니다. 무역의 협정 관련돼서 세계 무역, WTO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IT 발달로 세계화가 가시가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이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이런 무역의 어떤 관세 장벽 철회, 그죠? 소련의 어떤 민주주의화되면서, 그죠? 소련의 붕괴,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걸 알면 사상의 어떤 잘못을 알고 이렇게 한번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가 이걸 개방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배경이 나왔고요. 그래서 자 세계 개념. 국제통화기금은 세계화를 재화 서비스, 금융자본, 그리고 기술이 무제한으로 국경을 넘어 그리할 수 있는 양을 증대시키고 세계은행은 제품 서비스 자본을 뿐만 아니라 정보, 아이디어, 인적 자본의 세계적 교류. 자, 우리나라가 IMF로 위기에 처했을 때 달러가 없을 때 IMF 국제통화기금에 돈을 창안해가지고 나중에 또 갚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은행에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고 그 금액을 좀 탕감해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세계화가 진행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넓게 보면 경제 주체를 이루고 있는 국가 수준, 기업 수준, 개인 수준 이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 교류, 무역 이런 직접 투자, 자본 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크게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영양이란 경계를 넘어 경쟁에서 효율적 극대화가 한마디로 제로섬 게임이죠.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될 수 있고 안 되는 데는 정말 힘들게 될 수 있죠. 최적의 배분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이 안 된 곳을 또 선진국이 들어오면서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죠? 네. 다양한 부분의 세계화 시장의 통합 확대, 무역 상대를 소멸시키려고 합리적인 경제활동. 그래서 비싸게 먹다가 외국에 싼 제품 도움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 제품이 싸지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밀가루가 미국에서 싸게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밀가루 생산해서 비쌌을 텐데 밀가루가 싸지고, 그죠? 참깨가 되게 비싼데 우리나라 거는 중국산 참깨가 들어오면서 싸지고 이런, 그죠? 부정적 영향, 패권주의가 있죠. 일부 국가가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해가지고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죠? 경제를 자주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무차별적인 개발로 언어와 가치 등이 다 없어지는,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민족의 문화, 국가의 정체성 이것마저도 잠식되는, 그죠?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까지도 도래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지역의 문화를 살려주면서 그 나라의 어떤 존중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무시하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 하고 다 이렇게 전파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같이 윈윈 상생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화가 중요하겠죠.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를 연승시켜 사회불안. 그래서 몇몇 종교 단체들이 그죠? 극우 세력들이 생겨서 기존에 있는 기독교나 불교를 완전히 왜곡되게 만들어서 집단화시키고 그걸 또 활용해서 한마디로 자기가 교주이냐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남는 그런 상황도 도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도 피해 자국민 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게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나라도 속속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장 기업과 사회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장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 시청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